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살 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남편하고는 얼마 전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요. 솔직히 좋은 이야기도 아니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그간 살아온 날도 돌아볼 겸 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남편하고 헤어지기 전까진 같이 식당을 했지만 처음 만난 건 회사에서였어요. 원래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남편이 저희 부서로 오면서 가까워졌네요. 그렇다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같이 부딪히다 보니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부터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저도 그런 남편을 밀어내지 않았고 하긴 이런 이야기가 지금에서야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어차피 결혼할 거면 뭐하러 시간 끄냐 하셔서 서두른 감도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참으로 미안하다 하세요. 생각해보면 여자 나이 31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당신들이 설레발을 쳐서는 제가 이렇게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정말 요만큼의 원망도 없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가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걸요. 어쨌든 연애하는 동안 사소한 다툼 한번 해본 적이 없었으니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3천 해주셨고 친정에서는 1억 좀 넘게 해주셨어요. 어쩌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냐 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빨리 결혼하라며 서둘렀던 시부모님은 처음에만 하더라도 집을 해주니 뭐를 해주니 하시며 말씀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러고 나오니 저희 친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서 보내야겠다 생각하셨고 그래서 1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으셨던 거죠.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막상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머님의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역세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사주겠다고 하셨다가 급하게 구할 필요가 있냐 하시면서 일단은 전세로 살면서 좋은 매물이 있는지 보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전세보단 속편하게 월세가 낫겠다 하시고 그러다 나중에는 3천만 원을 해줄 테니 이걸로 일단 월세 보증금을 하랍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묶여 있어서 현금화할 형편이 안 된다 어쩐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물론 시부모님 재산인 만큼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니 나중엔 그냥 시부모님 입에서 집 얘기가 나오는 그 자체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번엔 어떻게 친정부모님께 상황을 알려야 하나 싶은 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파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을 찾아와 무릎 꿇고 아주 맹세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번에 자기 부모님이 이런 분들인지 처음 알았다 하면서 앞으로 사는 동안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자기를 믿고 저를 보내달라.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줄 거다.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저희 남편 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과 진심 그런 걸 보셨답니다. 물론 지금은 당신이 뭐에 홀렸던 것 같다 하시지만요. 그래도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에서는 3천 친정에서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 어찌나 의기양양하시던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따라주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기대할 게 아예 없었기에 네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냥 저는 저대로 남들 하는 만큼 며느리돌이만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머님한테 아주 질려버리게 된 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출산 선물로 차를 사주셨을 때였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애가 태어나면 어쨌든 집에 큰 차 한 대는 있어야 한다 하시면서 차를 한 대 사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엔 정말 극구사양했습니다. 이미 저나 남편이나 각자 끌고 다니던 차가 있기도 했고 차를 사더라도 저희 능력으로 사야지
친정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선 마침 가게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있는 만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하시며 거절하지 말라셨습니다. 이런 것도 능력될 때 해주는 거지. 나중엔 저희가 사달라고 해도 못 사줄지 모른다 하시면서 말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못 이긴 척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리고는 말하기를 제가 아이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사실 운전할 일이 많이 없을 거 아니냐면서 그러면 자기가 종종 끌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신 차는 어쩌고 했더니 내 차는 처제주면 되잖아 그러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방법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새 차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기로 했죠. 그런데 정작 어머님께선 남편 차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어떻게 당신과 상의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냐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그 차를 사던 당시 어머님이 현찰 600만 원을 보태주셨었다면서 그러니 그 차의 소유권이 어머님한테도 있는 거라며 제 여동생을 줄 거면 그 600만 원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신은 그냥 계속해서 당신 차 끌고 다니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사주시는 새 차는 그냥 내가 끌고 내가 타던 차를 여동생에게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어머님한테 600만 원 드리고 원래 하기로 한 대로 하면 안 되냐대요. 그래서 그건 내가 납득이 안 돼서 싫다 했습니다. 당신 총각 때 보태주신 돈을 그것도 빌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 거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 못 드리고 드리기 싫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지 말고 용돈 드린다 생각하면 안 되겠냐는데 거기서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비교는 안 하려고 했지만 남들은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용돈 주고 애 낳을 때 되면 산후조리 비용도 대주고 그런다던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거 제 앞에서 입도 뻥끗 안 하셨어요. 그래도 뭐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 거니까 그러려니 했지 서운한 기색 단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돈까지 내놓으라 하니 제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런 뻔뻔한 소리는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신 내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막판에 어머님이나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조심 좀 하라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말은 안 했지만 생각할수록 어머님 심보가 어찌나 얄밉고 괘씸하던지 정말 그나마 그래도 남편을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니 잘해드려야지 했던 마음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한편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고민 끝에 퇴사를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친정 부모님의 가게가 휘청이기 시작했고 회사는 회사대로 인력 감축이다 뭐다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랑 남편은 사내부부다 보니 이래저래 불안한 말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참고로 회사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아무튼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친정어머니랑 같이 신메뉴를 개발하고 정말이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조금씩 가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위 흐름을 타는 게 느껴졌달까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턴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프랜차이즈로 한번 키워보지 않겠냐는 연락까지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게 상황이 이렇자 하루는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자기도 회사를 관두고 저희 가게 일을 도우면 어떻겠냐 물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편의 그런 제안이 탐탁치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가게가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 저는 남편이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더러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 자기 기분을 알 거 아니냐며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만 해야 하냐고 자기도 뭐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식당 일에 합류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다. 회사나 별반 다르게 없을 거다 했죠. 그랬더니 그런 말 굳이 안 해도 무슨 소린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회사 상사랑 장인 장모님이랑 같냐 그러는데 솔직히 어쨌든 돈 벌러 왔을 땐 같다면 같은 거지 또 다를 건 뭔가 싶대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말은 못했어요. 그냥 일단 알겠다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선 그렇지 않아도 가게가 좀 더 자리를 잡으면 아예 저를 믿고 맡겨보려 하셨다며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겠냐고 그렇게 하게 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찝찝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결국 남편이 회사를 관두고 식당 일에 합류하는 데 있어 동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가게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 쉬엄쉬엄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며 가게에 나와 계시는 일수를 줄이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울 것도 서운할 것도 전혀 없었죠. 오히려 잘 됐다고, 잘 생각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한 가지 조건을 더 거셨는데 가게 메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양념장, 저희는 비법 소스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그건 어떻게 만드는지 절대로 못 알려주신다고 그러니 필요하면 저희더러 사다 쓰라고 하셨죠. 남편이 합류하고 3달쯤 흘렀을 때부터는 친정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게에 얼굴을 비추셨고 비법 소스를 만들어주시는 대신 달에 15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재료비에 친정 부모님의 수고가 들어가 있었으니 저는 결코 그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소스 덕분에 버는 수입은 저희 두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보다 많을 땐 2배 가까이 되었으니 시쳇말로 남는 장사면 남는 장사였지 결코 손해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님께선 가족끼리 뭘 그런 걸로 돈을 받아가냐며 저희 친정 부모님을 마치 치사하고 쪼잔하신 분들로 몰아가시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 때문에 졸지에 당신 아들이 부엌대기가 되었다며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저희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시는 건 또 어찌나 많으셨는지. 솔직히 저희 친정 부모님의 비법 소스 덕분에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릴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건 또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눈치였어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나둘 하소연을 하다 보니 좀 두서가 없긴 한데 따지면 따질수록 저희 어머님은 정말이지 당신 입장밖에 모르시는 그 와중에 주제 파악은 안 되시는 분이셨네요. 그래서 결국 올해 초 남편에게 수익 구조를 다시 정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월급제로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는 비법 소스를 만들어주시는 거 외에 제가 그 비법 소스에 대한 사용료를 드리겠다 했죠. 간단하게 용돈을 더 드리겠다 하지 않았던 건 그런 보나마나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왜 월급제냐며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당신이 나와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주방에서 일을 하기라냐 그렇다고 요리를 할 줄 아냐 와서 내내 카운터만 지키고 있고 어쩌다 손님 테이블 치우는 거 거드는 정도만 하지 않냐 그런데 왜 당신하고 나하고 수익을 반반 나눠야 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걸핏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 거 가지고 어머님이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데 솔직히 듣기 무척 거북하고 짜증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한테 드리는 용돈도 당신이 당신 월급에서 알아서 챙겨드리라고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자기한테 장부를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는 것도 섭섭했고 자기가 봤을 땐 그 비법 소스인지 뭔지 원가는 50만 원도 안 들 것 같은데 제 성격에 그런 거는 하나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장인 장모님이 150달러니까 그만큼 주는 거 보고 솔직히 자기가 저한테 너무 실망을 했대요. 반대로 그게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대충 넘어갔겠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한테 가게를 받을 때 권리금도 한 푼 안 드렸어요. 제가 드린다고 했지만 친정아버지께서 딸한테 권리금을 받아서 뭐 하냐며 용돈이나 잘 줘라 하셨기에 조금 넉넉히 챙겨드렸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후 사정을 남편도 뻔히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더니
누가 어머님 아들 아니랄까봐 자기한테 불리한 건 싹 다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기억하고 싶은 대로만 기억하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니 말이 통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진짜 당신같이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다 내력이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가게 팔아서 반을 위자료로 달래요. 자기도 이런 대접받으면서는 못 살겠다나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더 웃긴 건 자기도 어디 가서 뭘 좀 알아보고 왔는지 그렇게 대판 싸우고 며칠 뒤 그냥 협의 이혼하자더군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양육비는 안 받는 대신 남편이 못 만나가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혼한 지 2달도 안 돼서 남편이 아주 깜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저희 가게에서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에 식당을 차렸거든요. 메뉴도 거의 똑같게 해서 말해요. 황당하고 어이없어 찾아가니 남편하고 어머님 둘이서 장사하고 있던데 손님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게 보기 딱해서 하마터면 제가 한 그릇 팔아줄 뻔했네요. 하지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그 이후로 얼마나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별 생각 없이 받았더니 남편이었는데 한참을 뜸을 들이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 비법 소스 좀 자기한테 팔아달랍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죽겠다며 옛날 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팔아달래요. 듣는데 미쳤나 싶었죠. 옛날 정은 무슨. 너도 니네 엄마랑 머리 맞대고 죽기 살기로 연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망하든 말든 나는 관심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나한테 전화해서 앓는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 한번 듣고 나면 힘 빠지고 괜히 하루 종일 재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더러 지독한 여편내라길래 칭찬 고맙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세상사가 자기 뜻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건지 한심할 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6년 만에 남편하고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담담하게 한 글자씩 적어가고 있지만 사실 그간 마음이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던가 도박을 했다던가 누가 봐도 욕 나올 만한 짓거리라도 했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심란하진 않았을까요? 정말이지 이 상황의 시작이 어머님이라는 게 우라가침입니다. 생각해보면 늘 어머님이 문제셨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하면 100이면 100 어머님 때문이었거든요. 남편하고는 18년 전 사촌 오빠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사촌 오빠랑 남편이 얼마나 가까운 친구 사이였냐 하면 그건 아니었고 사촌 오빠도 건너 아는 사람이라 했는데 뭐 회사도 좋은데 다니고 하니까 건실한 청년 같다며 자기 딴에는 아끼는 여동생인 저를 챙겨준답시고 다리를 놔준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만나게 된 저희는 햇수로 1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차피 둘 다 서로 확신이 있는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며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도 딱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셨고 또 양쪽 다 형편이 빠듯한 것은 아니었기에 저희 친정에서 5천, 시댁에서 1억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요새야 반반 결혼이니 뭐니 그렇게들 한다지만 16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림상이라고 해야 하나 분위기가 얼마라도 남자 쪽이 더 해오는 시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 쪽은 남자 쪽대로 자존심 상해했고 여자 쪽도 여자 쪽대로 좀 껄끄러워했다고 해야 하나. 적어도 제 주변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친정에서 시댁보다 부족해서 돈을 덜 해주시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가 하고 싶어서입니다. 추가로 제 연봉이나 남편 연봉이나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뭐하나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희 시부모님 그 1억 해주시고 정말 어지간히도 사람을 못 살게 구셨습니다. 일단 시작은 당시에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신혼살림 차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난데없이 밍크가 갖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주변을 보니까 아들 장가 가는데 1억이나 해주고 꼴랑 가방 하나밖에 못 받은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시면서 말이죠. 황당했어요. 꼴랑 가방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름난 명품이었고 게다가 신상이니 어쩌니 해서 그 당시에 300만 원 가까이 주고 사드렸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으니 그런 어머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대뜸 어머님한테 죄송하다더니 이번 주 안으로 80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대요. 그러자 저희 어머님 그제서야 표정 푸시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아들 봐서 한번 봐준다나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매달 생활비를 보태달라며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도 받아가셨고 그런 와중에 또 명절이니 생신이니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돈 달라 하시고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주변의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적게 버는 돈이 아니었는데도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3년차 되던 해 아버님이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남편 말로는 한때 이모님이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셨고 그때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갖가지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니 금전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막상 까보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험은 죄다 쓸데없고 엉뚱한 것만 가입되어 있어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 결국 그 병원비가 또 다 저희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염치불구하고 저희 친정에서 1,000만 원까지 빌려가면서 아버님 병원비를 댔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선 남편도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어머님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며 별것도 아닌 걸로 제가 유세 부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요. 아무튼 제가 정말 계산기 들고 두들겨 보지는 않았지만 말이 좋아 이렇게 해주셨지 그 1억 진작에 다 받아가시고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주신 것만 기억하지 당신이 받아가신 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이셨지요. 아무튼 아버님이 병원 생활 2년 하시고 돌아가셨고 이후로 저희 친정아버지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가 어머님 두 분 다 혼자가 되셨고 그렇게 혼자 지내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네요. 저희 둘째 애가 3살 좀 넘어가면서 잔병치레가 잦아졌고 그렇다 보니 어린이집에도 못 가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제가 출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물론 육아휴직이니 뭐니 제도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도 눈치가 엄청 보인다죠? 하물며 그럼 1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는 저희 부부가 사는 곳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어려울 경우에만 아침에 저희가 아이를 어머님 댁에 내려주고 퇴근길에 들려서 데리고 오겠다 했어요. 당연히 돈도 드리겠다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너무 서운해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 울컥하고 우라가 치미는데 당신 운동하러 다니는데 시간 맞추기 불편하다는 거였죠. 참고로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무슨 물 만난 물고기도 아니고 아주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시대요. 오만 할아버지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콜라텍이니 등산이니 어쩜 그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놀러를 다니시던지 여러 가지로 대단하다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정말 하루도 안 도와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 상황을 보다 못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주셨어요.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친정어머니한테는 죽을 죄를 진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눈물만 펑펑 나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내고 계셨어요. 고향에는 그래도 어머님 친척들도 있고 또 오랜 친구분들도 계셔서 심적으로 편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땅값이나 집값이 싸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좀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하셨죠. 근데 잘 가르쳐 놓은 딸이 애 키운다고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게 될까봐 노심초사하시다가 결국 서울로 다시 올라오셨는데 그렇다 보니 원래 해놓고 사시던 거에 비해 상황이 너무 누추해지대요. 사람들과의 교류도 적어진 건 당연했고요. 정말이지 딸 하나 어떻게든 도와주시겠다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감수하고 올라와 주신 거였어요.
물론 저희 애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돈은 드렸지만 솔직히 그거 100만 원 받아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부자가 되셨겠어요? 그리고 그나마 받은 돈도 다시 손주들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저희 반찬해준다고 쓰시고 친정어머니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걸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친정어머니가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나마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쓰러지셨으니 바로 응급실로 모셨고 그래서 위기는 어떻게 넘겼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들 크게 충격을 받았죠. 특히나 저희 애들은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외할머니 잘못되면 어떡하냐면서 첫째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이나 기숙사에서 집에 올까 말까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질 않나? 거기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연결 안 되면 저더러 가서 외할머니 잘 계시나 보고 오라고 하고 둘째도 뭐 매일같이 외할머니랑 우리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저랑 남편을 졸라댔어요. 정말이지 저희 친정어머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저희 애들을 사랑과 정성을 다해 돌봐주시고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남편이 그 무렵 지방에 발령이 나면서 서로 불편할 일도 없겠다 싶기도 했고요. 남편은 어디 가면 꼭 마치 자기가 무슨 장모님을 모시고 산 사람 마냥 합가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표현이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발령을 받은 후 남편은 기숙사에 있는 첫째보다 더 낮은 빈도수로 집에 왔었고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고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실제로 한 집에서 부딪힌 건 10번이 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집에 오면 뭐 얼마나 살뜰히 저희 친정어머니를 챙겼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사위 혼자 고생하다 왔다며 그 와중에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차려주시고 그랬죠. 그리고 남편이 뭐 이혼하게 된 마당에 이런 표현도 웃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감사하다고 말은 해요. 다만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자기 어머니한테도 저희 친정어머니처럼 애들하고 가까워질 기회를 줘야 할 거 아니냐는데 저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기회를 차버리신 건 어머님 본인이시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어머님의 폭탄 선언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당신 차례라며 합가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도 저희 어머님은 당뇨에 고혈압에 난리도 아니셨는데 매일같이 놀러 다니시며 술 드시고 고기 드시고 한마디로 하나도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언젠가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며느리가 빨아주는 옷 입고 그렇게 지내셔야겠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어이없는 소리만 골라 하시던지 저 정말 하마터면 코웃음을 다 칠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마시라고 저 어머님하고 같이 못 산다 했습니다. 옛날까지 거슬러 갈 필요도 없다고 저희 친정어머니 병원 검사 가는 날이라 그날만이라도 둘째에 좀 챙겨달라 부탁드렸을 때 어머님 뭐라고 하셨냐? 왜 니네 엄마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관리를 못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 하지 않으셨냐?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 수발을 들고 싶겠냐고 못한다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때는 당신도 다 당신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무턱대고 들이대니 기분이 나빠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며 그게 진심이었겠냐? 너는 사람 말을 걸러들을 줄도 모르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걸러듣냐고 받아쳤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여기 가슴 한복판에 탁탁 내리 꽂혔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밥 얻어먹고 사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면서 자기 입장에선 장모님 모시고 살 때 군소리 안 했는데 저는 왜 이러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대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밥을 한번 차려드려 봤냐? 우리 엄마 양말을 한번 빨아드려 봤냐 했습니다. 한 집에만 있으면 모시고 사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는 막말로 우리 엄마는 진짜 환자였고 그래서 얼마나 오래 버티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님은 뭐 죽을 날 받아놓으셨냐 했습니다. 내년에 돌아가시는 거면 모를까? 막말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데 내가 미쳤다고 모시냐고 못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미친 거 아니냐면서. 아무튼 결국 서로 고성이 오갔고 주먹만 오가지 않았지 피 터지게 싸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런 상황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 애들도 다 눈치를 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대번에 저희 남편더러 하는 말이 자기들은 할머니랑은 같이 못 산답니다. 불편해서 못 지낸다고. 그렇게 할머니가 걱정되면 아빠가 할머니 댁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니들이 뭔데 나더러 내 집에서 나가라 마라 하느냐면서. 키워줬더니 배은망덕하네 어쩌네. 할머니가 없었으면 니들이 이 세상에 존재를 했겠냐 어쨌겠냐 하면서. 생색 낼 게 없어서 낳아준 걸로 생색을 내냐. 한심하다 싶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한다면서 지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애들하고 남편하고 부딪히면 그래도 결국 제가 나서서 좀 다리가 되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러기도 싫대요. 뭐 솔직히 애들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할머니랑 손자 사이라지만 어느 정도 서로 좀 정도 있고 그래야 같이 지낼 수 있지. 할머니라고 해도 어쩌다 명절이나 애들 생일 때 돈 10만 원 쥐어주신 게 전부인데 애들 입장에서 거기서 할머니의 정을 느꼈으면 얼마나 느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후로 애들이 남편을 본체만 체하던데 저도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습니다. 분명 올바른 가정교육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너무 꼴보기가 싫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기도 싫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기어이 당신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시던 작은 방에 당신 짐을 푸셨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잡기 시작하시대요. 집안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반찬이 이게 뭐냐? 빨래를 왜 매일 안 하냐? 솔직히 제 입장에선 기도 안 찼습니다. 어머님이 살림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시던 분도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갓 시집온 새색시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대시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우리냐 아니면 어머님이냐 둘 중 고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미쳤냐고. 고르긴 뭘 고르냐면서 저만 좀 양보하고 이해하면 다 잘 지낼 수 있는데 제가 일을 크게 만든다대요. 그래서 결국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가겠다 했어요. 집이야 뭐 이혼하게 되면 나라에서 알아서 재산 분배해 줄 것이고 어차피 공동명의라 남편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작은 빌라나 하나 얻어서 일단 들어가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자기들도 저를 따라가겠다고 들더라고요. 죽어도 아빠랑 할머니랑은 못 산다면서. 그래서 그래 한번 셋이서 잘 지내보자 하고는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애들하고 나하고 셋이 나갈 테니 어머님하고 둘이 한번 잘 지내보라고. 당신 말대로 장모님하고도 합가 잘했으니까 친엄마인 어머님하고는 뭐가 어렵겠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자기야말로 저처럼 독한 여자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대요. 그래서 순식간에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시간 동안 저희한테 이혼은 하지 말라고 극구 말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오늘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남편이 벌써부터 죽는 소리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며 전화며 해대서는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님이 완전히 달라지셨다. 나도 예전에 내가 아니다.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제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서 그런가? 그런 남편이 꼴사납고 우습기만 할 뿐 불쌍한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네요. 게다가 듣자 하니 어머님이 그간 그렇게 합가하려고 애를 쓰셨던 이유가 매번 당신 죽으면 집은 저희 줄 거라며 거들먹거리셨는데 그 집이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더라고요. 사귀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비싼 골프용품을 어지간히 사다 바치셨던 모양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 연세에 재혼을 미끼로 저희 어머님을 꼬여내셨던 모양이던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속 터져 미치겠다고 울분을 삭히지 못했고요. 아무튼 뭐 그러니 이제 그나마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하셨던 건지 솔직히 그 속이야 어머님만 아시겠죠. 저는 이제 관심 없어요. 남편한테 그간 못한 효도한다 생각하고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라 한마디 했고 마음 같아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릴까 했지만 애들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이혼해서 졸지에 혼자 애 둘을 키워야 할 딸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싶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론 그런 친정어머니가 절 지켜봐 주실 거라 생각하니 용기가 나는 것 같네요. 보란 듯이 잘 살아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길 찾은 건 이렇게 표현하자니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주제 파악 못하는 신우 때문이에요. 솔직히 집안일인 만큼 저도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디다 속 시원히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있으려니 열받잖아요. 그래서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남편하고 처음 만났을 당시 제 나이 29, 남편은 33으로 지인을 통한 소개팅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첫 만남에 대놓고 결혼 생각을 하고 나온 건 아니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남편이 말하기를 그때 솔직히 좀 황당했답니다. 나이 29이나 먹은 여자가 내숭을 떤다고 생각했다나요? 하지만 전 정말로 29이란 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아쉬울 게 없었어요.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도 제 입장에선 남편의 입장을 배려해서 한 말이었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소개팅도 그냥 중간에 주선한 지인이야도 만나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났던 거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 마음이 어땠던지 간에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고 이후로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못 가 마음의 문을 열고 2년의 진지한 교제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양가에서 반반씩 지불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고 그 외 예단부터 시작해서 혼수도 서로 뒷말라오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선에서 남들 하는 만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진 않았지만 양가에서 지출한 총금액만 놓고 보자면 남편 쪽이 40, 저희 쪽이 60 정도 했을 거예요. 외동인 저와 달리 남편은 위로 시집안 간 누나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어머님 아버님이 돈 쓰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주저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걸 눈치채신 저희 부모님이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조금 더 내주신 걸로 알아요. 결혼 당시 저는 대학 졸업 후 운 좋게 바로 시중은행에 취업하였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솔직히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제 연봉하고 남편 연봉을 더하면 어디 가서 목에 힘 꽤나 줄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남들 하는 거 어느 정도 흉내는 내고 살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3년 동안은 어느 다른 부부들처럼 작은 다툼이 종종 있기는 했어도 결혼 자체는 하기를 잘했다 싶을 만큼 비교적 원만한 생활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지난해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부서에 해외파 매니저가 새로 왔는데 자기가 해외파라 그런 건지 국내파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를 한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도 말하기를 운이 좋아서 대기업에 들어갔지 학벌 자체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매니저가 국내파 직원들 중에서도 유난히 저희 남편을 미워라 하면서 걸핏하면 남편이 한 업무를 가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남편이 말하기를 솔직히 얼마 전부터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고역스럽게 느껴진다며 어떻게든 이직을 하고 싶다대요. 그리고 그토록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차마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다. 이직은 무슨 이직이냐 어딜 가도 이상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 조금만 참고 견뎌라 뭐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이 크긴 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믿고 따라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해야 할지 실은 저희가 올해는 아이를 갖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월급도 줄고 일하는 시간도 약간 길어졌기에 지금 애를 낳는 게 현명한 건지 아무튼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대요. 물론 낳아 키우자면 키울 수야 있었지만 원래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고민으로 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던 무렵 남편이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건 바로 이사를 고민하시던 어머님께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달라고 했던 거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니까 한다는 말이 가까이 살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답니다. 하다못해 반찬이라도 한두 개 얻어먹으면 그나마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나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까놓고 말해서 그깟 생활비 몇 푼 아끼자고 어머님 아버님 곁에 살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몇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좋은 뜻으로 그런 거라며 황당해하는 저에게 억울하다 난리였네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어머님의 이사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우려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어머님의 방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이사 이후로 어머님은 걸핏하면 저희 집에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연락은 하고 오실 때도 있었고 안 하고 오실 때도 있었는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집에 저희가 있는 한 문을 안 열어드릴 수는 없었으니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때로는 어머님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그게 실은 어머님도 어머님대로 집에만 있는 신우랑 부딪히기 싫으니까 대피하듯 저희 집에 오시는 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래도 한두 시간이라도 저희 집에 계시다 가시면 마음이 풀리신다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마음을 많이 썼어요. 숫기 없는 성격인데도 말도 먼저 걸고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랑 당신이 많이 가까워졌다고 느끼신 모양이에요. 언젠가부터 저더러 혹시 신우 소개해줄 만한 사람 없냐며 저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기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은행을 다니고 있긴 했어도 외국계이기도 하고 사무실로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출근을 하는 수준이었으니 다른 직원들과 교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했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한테라니 말이 쉽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완곡하게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다른 걸로는 절 크게 난처하게 하신 적이 없는 어머님이셨는데 이 일만큼은 크게 실망하시고 서운한 티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신우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키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했고 그때 문득 한 사람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희 팀의 새로운 분이었는데 키도 크고 싱글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기분도 풀어드리고 남편에게 고맙다는 소리도 좀 들어볼 생각으로 그 상사와 신우를 만나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참고로 신우에게 먼저 사진도 보여줬고 신우가 좋다고 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일단 신우는 제 상사가 싫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외모도 나쁘지 않고 매너도 있더라며 내심 또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상사는 저에게 문자로 어쨌든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솔직히 저희 신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눈치였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조심히 물으니 상사가 그냥 저만 알고 있으라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소개팅이라고 해도 첫 만남이고 둘 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매너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알고 보니 식사부터 시작해서 커피에 간식까지 다 얻어먹은 것도 부족해 저 집에 안 데려다 주실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집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었는데 말이에요. 상사가 하는 말이 제 신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제 입장도 난처하겠다 싶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는 했는데 한마디로 남자한테 바라는 게 많은 여잔 것 같아서 별로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데 혹시 제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애프터 신청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자기 누나도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는 걸 봤다면서 알겠다고 한 번만 더 만나보겠다고 대신 자기한테 더는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신우에게는 남편을 통해 제 상사인 만큼 매너 있게 행동해달라고 말을 전했지요. 하지만 역시나 상사는 저희 신우가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두 번째 만남 이후로
슬며시 제가 어땠는지 물으니 저번보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얼굴은 이쁘장한데 성격이 별로라면서 딱 잘라 말하더군요. 게다가 두 번째 만남에서도 신우는 이론 한 푼 쓰질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다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낯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래서 저도 더는 상사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여러 가지로 죄송했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드렸네요. 한편으론 신우도 두 번째 만남 이후론 저나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었기에 그럭저럭 잘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문제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저더러 이야기 좀 하자더니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상사가 부모님이 안 계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회사 상사의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까지 아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상사 나이가 44이었는데 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슨 천혜고아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나 화를 낼 일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또 묻기를 저희 상사한테 누나가 둘이나 있는 걸 알고 있었냐입니다. 그래서 누나가 있는 건 알았지만 둘인 줄은 몰랐다고 했더니 잘 알아보지도 않고 소개팅을 주선하면 어떡하냐면서 어떻게 자기 누나한테 부모도 없고 누나만 둘이나 딸린 남자를 소개해 줄 수 있냐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들어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갈수록 어이가 없어서 결국 키 크고 능력 있는 남자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상사 키가 188이고 연봉도 1억 가까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받아쳤네요. 그리고 어차피 둘이 잘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조건들을 들먹이며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래도 신우가 저한테 너무 실망했다며 속상해하더라나요. 자기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런 남자를 소개할 수가 있냐면서요. 솔직히 저희 신우라고 해서 이쁘장한 얼굴 말고는 딱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인데 아무리 이쁜들 20대 30대에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이 탄탄한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가끔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매번 재계약을 해야 했고 재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디 가면 자기 직업이 꼭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기분이 나빠도 제 상사가 나빠야지 신우가 나쁠 상황은 아니다 싶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어차피 소개팅이 파토가 난 상황에서 신우도 제 상사 조건이 마음에 안 들고 제 상사가 그렇다고 신우한테 매달리고 귀찮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난리인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남편이 신우를 대신해서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한번 난리를 쳤으면 그만이지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린 건지 어쩐 건지 신우랑 어머님이 또 그 일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자면 남편도 없이 저를 따로 시댁으로 부르시더니 이번 일로 제가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됐다는 알 수 없는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나름대로 교양 있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지 몹시도 애둘러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제가 시부모님도 무시하고 신우도 무시해서 그런 조건의 남자를 데려왔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저도 남편한테 한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이미 파토난 소개팅을 가지고 저한테 가타부타 하시니 저는 듣고만 있기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사살 시켜드리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교양이고 뭐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신우 조건으로 솔직히 초혼 자리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냐는 소리까지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말 시쳇말로 개거품을 무시면서 그러면 너는 내 딸이 어디 후처자리나 알아봐야 한다는 소리냐고 악을 쓰시길래 그게 아니라 신우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상황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딱 잘랐네요. 이 일로 저는 완전히 시부모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엔 어머님한테 야속한 마음이 컸던 게 사실이에요. 그간 그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고 제 나름대로 어머님의 인품에 있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일에는 장사 없다더니 막상 신우일에서는 옳고 그르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시대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신우는 신우대로 자기가 소개팅에서 한 짓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 줄 아냐면서 한때는 자기가 무슨 기업 대표하더라고도 데이트를 했었다는 소리나 해대는데 오죽하면 제가 세상 천지에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쏘아붙이기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갈등 속에서도 남편이 하다못해 중립만 지켜줬으면 제가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저더러 자기 누나 기분도 이해를 해주라며 저더러 같은 여자면서 너무 냉정하다더니 급기야는 한다는 소리가 저도 자기 아니었으면 신우처럼 혼자 늙었을지 누가 아냐는 막말을 해대더군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땐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솔직히 저도 남편이 좋아서 한 결혼이긴 했지만 남편이랑 이루어지지 않았대도 누구한테라도 갔겠죠. 저는 신우처럼 적어도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한심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소리를 듣고는 며칠 동안 정말 밤잠을 설칠 만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저를 구해줬다고 착각하는 인간이랑 한 이불을 덮고 살 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꼴 같지 않고 말 같지 않은 착각을 하는 인간, 저야말로 걷어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거든요. 남편은 저더러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라는 헛소리를 해대길래 한 달에 500씩 버는 여자랑 280 버는 남자랑 이혼하면 적어도 280 버는 남자가 더 후회할 거라고 쏘아붙였더니 그건 또 찍소리도 못하대요. 일단은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남편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변호사 사서 소송해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신우 소개팅이나 파토나고 말 줄 알았는데 제 결혼 생활까지 파토가 나게 되다니 유감이기는 해요. 하지만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요. 아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남편이란 작자는 더 기고만장해서 애딸린 여자가 어쩌고 하면서 저를 무시했을 수도 있잖아요. 늦지 않게 남편의 실체를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앞으로 지리한 시간 싸움일 테지만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예물 때문에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가끔가다 예단이나 예물 때문에 파혼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두고 그게 뭐 얼마나 대수라고 파혼까지 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저한테 닥치고 보니 정말 이런 걸로 이 지경까지 될 수도 있구나 싶네요. 남자친구하고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연애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회사 동료가 사람 하나 도와주는 셈치고 나가달라 부탁하여 나간 자리였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게 회사 동료가 야구인가 뭐를 보러 가는데 그게 티켓팅하기가 엄청 힘든 거였대요. 그런데 그걸 제 남자친구가 도와줘서 감사의 뜻으로 소개팅을 해주기로 했었다나 어쩐다나요. 회사 동료는 그게 무슨 재밌는 이야깃거리라도 된다는 듯이 저에게 떠들어댔지만 솔직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어요. 뭐랄까, 저랑 회사 동료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소개팅 자리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새에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 왠지 호감이 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하는 말이 뭐 저한테서 후광이 비추더라는 둥. 이거야 뭐 가까워지고 나서 했던 이야기니까 저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였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저도 남자친구도 서로에게 좋은 첫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후로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2달 뒤에는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와는 크게 싸우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물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맞춰가는 과정이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싸움으로 번지는 법이 없었죠. 특히나 저는 매사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정말 제가 고집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것들은 상대 의견에 따라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다툴래야 다툴 이유가 없었달까요? 그러다 저희가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남자친구를 통해 제 생각을 궁금해하셨습니다. 남자친구 나이가 36이 되었으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이상한 일은 결코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보다 4살이나 어렸고
특히나 요새는 여자들도 다들 경력 단절을 이유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당장 제 친구들도 대부분이 미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급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무조건 남자친구한테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조만간 해야죠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어머님께서 만약에 결혼 생각이 없는 거면 차라리 헤어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결혼을 좀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들로도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막연히 남자친구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양쪽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혹은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대략적으로라도 이거저거 파악을 해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 예상대로 아주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나 저나 모아둔 돈도 비슷했고 양가의 재산 규모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과 결혼에 수반되는 비용도 반반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남자 혼자 집을 해오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건 저나 저희 부모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반반 결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이상하단 생각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제가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3년 후 입주 예정이었지만, 그리고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곳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자 저희 집에서는 저더러 넌 참 운이 좋다, 복덩이다 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통해 축하한다 해주셨고요. 하지만 청약 당첨 발표가 나고 며칠 뒤 남자친구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의 잔금은 누가 내는 거냐? 네가 내는 거냐 아니면 친정에서 내주시는 거냐 하는데 좀 이상하다 싶대요.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랑 같이 들어갈 살 집이니 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그건 경우가 아니랍니다. 제가 청약을 넣을 때 당신들하고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니 그건 전부 다 제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거였죠. 솔직히 어른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바로 궤변인가 싶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상의 같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될 건데 그걸 어째서 저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건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도 이때는 아직 입주까지는 최소 3년이나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남자친구 부모님과 이걸 주제로 왈가왈부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요? 하고 적당히 웃어넘겼습니다. 한편 남자친구와 저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를 두고도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던 제가 살던 오피스텔이던 어쨌든 오피스텔에서 지내다 이사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가정가구도 대충 쓰던 거 좀 더 쓰다가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갈 때 싹 바꾸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충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생각보다 저희 결혼에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단이니 혼수니 그런 건 여자가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거든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고로 남자친구랑은 이미 불필요한 허례허식은 전부 다 생략하자고 말이 되어 있기도 했고 양가에도 충분히 알렸었어요. 아무튼 그러면 예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고 싶으신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생략하고 예단하고 혼수만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혼수는 집을 해오는 사람이 없으니 반반하기로 했었고, 그러면 예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저더러 너 그걸 꼭 받아야겠니?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당황스러운 수준을 넘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어머님 말씀 중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설령 나중에 안 할지라도 일단은 네 하고 대답이라도 잘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웃는 낯에 침을 뱉으려고 하신다는 게 딱 느낌이 오면서 더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네, 꼭 받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걸로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걸로 받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싹 바뀌면서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대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정하게 된 건 단지 어머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셔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아무리 이상한 분일지라도 제 남자친구가 앞으로 평생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라던가 확신을 주었다면 제가 파혼이란 카드까지 꺼내들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문제는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지금도 왜 사귈 때는 그런 사람이란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싶다가도 사실은 알면서도 좋아하니까. 이것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켰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단이니 뭐니 결국 어머님께선 저희 뜻대로 하라고 한 발 물러나셨어요. 하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도 상황을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서 특히나 이번엔 저희 어머니가 영 찜찜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좋다고 하여 생략하라 하긴 하셨지만 한편으론 그로 인해 두고두고 제가 시댁에서 얘기거리가 되는 건 아닐지 그게 걱정이 되시는 눈치셨죠. 까놓고 말해서 집에 아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아무것도 안 해보냈다가 제가 미움이라도 사면 어쩌냐면서요. 그리고는 며칠 뒤 부모님이 고민해 보셨는데 그러면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차를 한 대 사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잘 끌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무슨 차냐고 필요 없다 했지만 그거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하시면서 제 남자친구는 차가 없으니 둘이서 한 대씩 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차가 없어 불편하다, 자존심 상한다며 속상해하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래서 결국은 받겠다 했어요. 차가 한 대 더 생기면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하니까 제 기분까지 좋아졌었거든요.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소식을 전하니 아니나 다를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남자친구는 거의 저희 부모님이 사주시는 차가 자기한테 주는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갈등하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기로 했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니꺼 내꺼가 뭐 그리 중요한가 싶었으니까 그걸 굳이 이름표 붙여놓듯 할 필요는 없을 거다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딜러샵 여기저기 가보고 예산이 5천만 원 안팎이었기에 그 선에서 남자친구 의견을 거의 100% 반영하여 차를 골랐습니다. 정말 제 취향이라곤 쥐꼬리만큼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입이 귀에 걸린 걸 보니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제가 이상한 거라고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차 가게화까지 하고 온 날 문득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데 남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그렇고 어쩜 이리 조용하지 싶은 거예요. 솔직히 뭐 양복 한 벌 해주고 이러는 수준이 아닌데 이 이야기가 남자친구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 싶은 게, 그래도 처음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거니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어느덧 청첩장까지 나왔는데도 정말 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하고 제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갑자기 너무 서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자친구에게 나도 뭐 하나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가 필요하냐면서 화장품? 이러고 묻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남자친구 입장에선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차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저한텐 기껏 물어보는 게 화장품이냐니. 그래서 아니, 나도 결혼 선물 받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차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 정도까지 비싼 건 아니어도 좋은 선물 하나 받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잠깐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하더니 뭐가 필요한데? 하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나는 주얼리 한 세트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꼭 다이아가 아니어도 되지만 좋은 브랜드로 평소에 회사고 어디고 자주 하고 다닐 수 있는 걸로 말이죠. 그랬더니 그런 건 얼마나 해? 한 100만 원 하나? 하면서 종로 가서 사면 되냐는데 슬슬 속에서 왜인지 짜증이 올라오는 걸 꾹 눌러 참으며 종로는 브랜드는 아니라고, 나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에서 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그런 건 나중에 되팔 때 브랜드 값은 하나도 못 받아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결혼 선물로 받는다는데 왜 되판다는 이야기가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라면서 그만큼 브랜드는 그냥 이름표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퀄리티를 따져야 하네 어쩌네. 솔직히 이미 그때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자기 차 사러 갈 때는 예산 초과라고 해도 괜히 외제차까지 보러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던 인간이 정작 제가 브랜드 주얼리를 받고 싶다니까 거품이 어떻고 허영이 어떻고 해 되는 게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처음 들어간 매장에서 제가 한 세트를 골랐는데 그게 3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 한 달 월급이 400 이상이니 저는 그게 저한테 과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제 돈으로 산다고 못 살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왕이면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어요. 결혼 선물이란 의미로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직원들도 다 보는 앞에서 입을 떡 벌리고는 이 조그만한 게 귀걸이는 하고 나면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싸냐면서 저한테 진짜 갖고 싶은 거야? 그냥 주변 여자들이 하니까 사고 싶은 건 아니고? 잘 생각해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결국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니까요. 저희는 그 길로 카페에 들어갔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더러 잘 생각해보라면서 3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며 저더러 너는 예뻐서 1,000원짜리를 해도 1,000만 원짜리로 보인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3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하며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차도 계약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눈이 정말 휘둥그레지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지금 그거 주얼리 안 사준다고 치사하게 이러는 거냐면서 이럴 거면 가서 사 이러는데 막말로 기분 다 잡쳤는데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사탕 하나 물려주면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생각해보니 내가 문제였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안 하기로 했었으니 그냥 안 했어야 하는데 괜히 차를 해준다고 해서 이 난리라며 차 안 사주고 그 돈에서 그냥 내가 알아서 내 귀걸이고 목걸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말 그대로 치사한 애 어쩌네 그런 게 어딨냐. 차랑 귀걸이랑 같냐. 막 그러더니 급기야는 차는 자기가 저한테 빌려줄 수도 있지만 이 말도 너무 웃겼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주는데 지가 왜 나한테 빌려줄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차는 뭐 저도 쓸 수 있는데 제가 사는 그 비싼 귀걸이 목걸이는 자기는 못하지 않냐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정하지가 않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공정이고 나발이고 서로 주고받고 하지 말자고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어째서인지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미안하다더니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얘기를 했다면서 어머님이 주얼리 세트를 해주시겠다 하셨다나요. 그리고 그땐 저도 또 속없이 화가 좀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그래 그럼 언제 사러 가 하고 물으니 단 조건이 있다면서 어머님 아는 분이 하시는 금은방에 가야 된답니다. 가서 제가 갖고 싶은 주얼리 세트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 주인분이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주신다고 하셨다나요. 이제 거기서 제가 완전히 소위 폭발을 한 거예요. 진짜 남자친구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다 때려치자 했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는 못 참겠으니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래요. 300씩이나 하는 주얼리를 안 사준다고 파혼하자는 여자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할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너야말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받으면서 300만 원짜리도 안 사주려고 했더니 파혼당했다고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해보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씩씩거리기만 하고 더는 아무 말도 못하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파혼 통보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지 말고 대화로 잘 풀어야지.
당신이 살아보니까 그까짓 거 귀걸이 목걸이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불편한 거 없다면서. 아직 제가 어려서 그렇지. 나중에는 그 돈 아끼기를 잘했다 하는 때가 올 거라나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시라 불편하다 그랬네요. 사실 더 심한 말도 퍼붓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른이시고 괜히 제가 한마디 잘못하면 저희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어쩌냐 운운하실 게 뻔해서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서 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했다 참는 자가 이기는 거다 싶기도 해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파혼하게 될 줄은 몰랐기에 쪽팔리고 남사스럽지만 그래도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 하니 그걸 위로 삼으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